당분간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 경제에 갇히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정말 다들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은데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 8월부터 해갖고 네 번째 인상인데 어떻게 물가를 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총재가 부재인 상황에서 금통위가 열린 것도 이례적이고요. 여기에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금리 인상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1.5%로 뛰어서 지난 8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8개월 새 1%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해 줄 때 한은의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붙이거든요. 이 가상금리는 묘해서 은행별로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금리를 보게 되면 보통 5에서 6%이기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폭의 2배, 3배가 넘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1% 올랐기 때문에 표준금리만큼 금리가 1% 오르면 과연 대출은 얼마나 줄어들까? 한국은행의 추계로는 약 24조 원 정도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물가가 수요 쪽 측면, 공급 쪽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있는데 수요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 요인이 수요보다도 이 공급 쪽 측면, 대외 변수가 더 많습니다. 글로벌 곡창지대 산유국에서 지금 전쟁이 났기 때문에 원자재, 곡물, 광물 다 뛰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반영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물가를 잡는다, 상승을 억제한다, 굉장히 역부족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건 한은의 경기 전망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인수의 업무 보고한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3%를 밑돌고 2% 중반대로 떨어질 수 있고 물가 상승률은 연 4%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저성장, 고물가가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기재부, 한은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내 추가 상승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마찬가지로 전망하십니까? 미국은 금리를 3월에 한 번밖에 안 올렸어요. 앞으로 연내 6차례, 내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는 10번 내외입니다. 여기다 당장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8.5%로 뛰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4% 뛰어서 10년 내 최악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40년 내 최악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 5월, 6월 한 단계가 아니라 빅스텝, 50베이시스 포인트 2번 정도 더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아직 정점에 오르기 전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어떤 글로벌 돈의 흐름을 이제 바꿔놓는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한국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연말에 2%를 찍게 되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앞서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번에 6명의 금통위원이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상하자라고 했는데 0.5%를 인상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 상황을 보면 이제 수십조 원 규모의 추경이 예고가 돼 있거든요.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질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소상공인을 돕겠다라는 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와 이제 방법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대 50전을 지원할 경우 올해 1차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3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5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자, 소상공인들이 500에서 600을 받고서 도대체 뭘 할까? 밀린 임대료 내야 돼요. 밀린 이자 내야 됩니다. 예. 이자 원금 상환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걸 당장 이제 공과금 내는 정도의 효과가 그칠 수 있는데 부작용은 뭐냐? 50조 원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좀 줄여야 하는데 줄일 예산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적자국채 발행했다라는 건
국가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뛰었는데 이 여기는 국가 빚에 대한 이자 부담도 그만큼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물가에는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효과는 티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번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의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 현금성 살포도 물론 지원을 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난 2년여 동안 은행에서 대출로 연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출로 연명하면서 원금과 이자 유예된 게 270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50조 원은 정말 티가 안 나는 수준이거든요. 뭐 현금성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떤 부채에 대한 부채 다이어트 여기에다 이제 물론 다음 주부터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돌아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영업자들이 가게문을 연다고 해서 이 과거에 이 부채를 다 이제 만회할 만큼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부채 다이어트와 더불어서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가계 신용에 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평가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좀 넘어섰어요. 지난해 말 기준 1,860조가 넘습니다. 여기에 거의 80% 가까이가 변동금리예요. 76% 정도. 이렇게 되면 대출자 4명 가운데 3명은 이렇게 이자에 대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 기조에 취약하다라는 결론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분만큼만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이제 이 추가로 내야 될 이자 부담은 연간 13조 원. 이걸 대출자 1인당 평균으로 나눠보면 연간 한 64만 원 정도, 65만 원 정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더 이제 그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연말 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2.8%까지 치솟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미국의 긴축 기조를 반영하게 되면 한미 간 금리 역전차를 감안하게 되면 연말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2.3%, 우리나라 한국의 기준금리가 2.8%까지 뛴다면 1인당 이제 부채, 특히나 이제 이자 부담이 연간 345만 원 정도 추가 이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345만 원이라면 뭐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을 이 이자 상환 때문에, 이자 상승 때문에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대출자들의 가처분 이익에서 쓸 수 있는 소비는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둔화되면 경기는, 기업들은 투자와 그리고 인력을 뽑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 둔화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오는 것도 부정적이지만 기준금리를 너무 안 올리는 것도 물가에는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예, 정말 뭐 이래저래 좀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이른바 영끌족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칠까요? 사실은 부동산은 그동안 이제 대선 이전부터 거래 절벽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핫한 서울까지도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차기 정부의 공약들이 부동산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이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도 좀 풀고 대출 규제도 무주택자의 경우는 집값의 한 80%까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실수요라면 집값의 70%까지 허용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부 서울 지역의 핫한 구역의 경우에는 매물이 들어가고 호가가 좀 오르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지난주에 발표됐던 경제 1기 내각팀의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지는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제 장관 후보자 지명자의 경우에는 공약으로는 이 대출 규제를 얘기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걸 틈타서 부동산이 들썩거리는 것만은 좀 차단하겠다, 그건 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자산 시장이 모두 부정적이에요. 주식도 좋지 않고 코인에도 좋지 않고 부동산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라는 건 금리
정부의 정책, 수요와 공급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제 완화된 시그널로 인해서 부동산이 오히려 이제 상승 반전하고 또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 차기 정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방금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 시름도 요즘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외 금리 상승이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700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10만 전자 바라보던 삼성전자는 지금 6만 전자입니다. 예. 올해 들어서 아마 외국인들이 거의 한 뭐 삼성전자를 9조 원가까지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그걸 대부분 또 개인들이 다 받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이 동학개미가 외국인들이 팔 때 국내 시장을 방어하면서 굉장히 고점을 올려왔어요. 수익률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이 많은데 올해 들어서는 이 삼성전자는 국민주거든요. 500만 명 이상의 개인 주주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하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 가장 손쉽게 덜 손해보고 팔 수 있는 종목을 꼽으면 삼성전자예요. 그러다 보니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지수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긴축의 초반에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면 이제 환율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버리면 달러로 환산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적습니다. 이제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물론 지금 뭐 일회성으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며 국내 기업들의 이제 일부 실적 호전이 나타나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좀 과도하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러나 글로벌 이 흐름상 미국이 지금 먼저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조정다운 조정받지 않고 주식시장이 계속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한 10에서 20% 빠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나홀로 상승하기엔 쉽지가 않은 환경입니다. 특히 금리가 오를 경우 그러니까 예견된 수준으로 미국이 차곡차곡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면 그건 오히려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물가를 이유로 미국이 굉장히 예기치 못하게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면 주식시장에는 더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예. 어쨌든 국민분들의 좀 미소를 되찾게끔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들,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가장 큰 게 모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물가도 잡겠습니다. 성장률은 더더욱 다 잡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맛있는 거 다 먹고 다이어트 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급한 건 뭐냐? 물가를 잡는 겁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물가는 누구한테 더 가혹하냐? 저소득층이에요. 고소득층들보다도 저소득층이 1.4배나 더 가혹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제 근데 물가 잡는 데는 금리 인상이 지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물가 잡는 게 경제 성장보다 우선한다라는 거고 그 롤모델로 아마 1970년대 미국의 세 차례 경기 침체 당시에 물가가 10% 두 자릿수 올랐을 당시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거든요. 이분이 경기 부양은 포기하고 물가만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됐어요. 그랬더니 농민들은 야 고금리 때문에 못 살겠다 트럭 태워 몰고 와서 물러나라라고 항의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4% 올리고 21%까지 기준금리를 올려 미국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 굉장히 미국의 호황을 이끌었던 이 롤모델로 이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창용 후보자가 19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폴 볼커식 선성장,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좀 참고할 건 참고해서 어쨌든 국민분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진단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